세상에 없던 방사한 토크쇼, 지상파 최초 방사한 토크쇼 밀톡의 진행을 맡은 MC 윤주화입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든든한 양날개조 신종우 전문위원 그리고 최기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60조 규모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등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거를 갑툭튀라 하대요. 갑툭튀. 근데 순수 백값만 하면 12척 하면은 한 18조 원도 돼요. 18조 원. 나머지는 뭐냐? 네. 근데 이제 배를 만들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가요. 그래서 총 수명주기 그래요. 만들 때부터 부속품, 수리, 정비 이런 거 다 합치면은 한 60조 된다. 그렇다면 왜 캐나다가 지금 이렇게 잠수함 구매에 나서려는 거죠? 캐나다는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북극해를 지금 항로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거기 자원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일단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너무 낡았어요.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조한 역할이었는데 그걸 캐나다가 중고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전에 갈만 재래식 잠수함에 보면은 뭐 AIP라든지 이런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약해요. 자망도 보면은 한 달 정도 이런 능력밖에 안 되니까 캐나다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디젤 잠수함을 지금 전 세계에서 잘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인데 그 이 두 나라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해양 전력의 무기 체계는 정말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됩니다. 아까 60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 잠수함도요. 함정의 그 잠수함 건조 비용이 대당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의 국방비 수준이라든가 재정 마련에 있어서 사실 조금 더뎠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요. 하여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의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잠수함 추진 사업은 이제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 잘 아시는데 저 왜 불렀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네네네. 캐나다는 국토가 세계 2위예요. 해안선은 세계 1위. 국력도 꾸준하게 세계 GDP의 8위, 9위를 유지해요. 국력에 비해서는 이 해양력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9년경에 우리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500% 인상해달라 했어요. 1년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영향이 갔어요. 캐나다에. 너희들도 좀 자체적으로 방위력 향상해. 우리한테 믿지 말고. 이런 압력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군사력을 증강해야겠다. 이런 꾸준한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고 잠수함을 돈 적게 주려고 사왔는데 오히려 그거 수리하고 정비하느라고 돈이 더 들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사와야 되겠다. 잠수함을. 그래서 어느 나라가 지금 잠수함이 제일 우수하냐, 어디서 빨리 도입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하다가 지난 4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K 잠수함이 가장 진일보한 디젤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급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디젤 잠수함은 한류의 선봉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왜 그러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저는 잠수함을 제가 오래 탔어요. 독일 잠수함도 타봤고 네덜란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제가 1개월간 같이 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 잠수함, 미국 잠수함은 제가 린팩 훈련 가서 이제 들어가서 쭉 봤는데 비교해 본 바 이게 지금 우리 이번에 3,000톤급 잠수함은 그야말로 명품에 해당한다. 근데 잠수함의 성능하면은 몇 가지를 이제 크게 다루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조용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물 위로 안 올라오고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것만 잘하면 뭐해? 펀치가 써야지. 그래서 어리, 길이, 미사일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잠수함은 3,000톤급 잠수함은 일단 깊이 들어가는 거는 현대 잠수함, 디젤 잠수함은 통상 300에서 한 500m 들어가요. 여기에 범죄 들어간다. 이게 비밀이니까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는. 그다음에 이제 자막 능력도 일반 잠수함, 우리나라, 일본, 독일 거를 제외하고 다른 잠수함들은 일주일 정도 물 가까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건 한 3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소음이라는 거는 내가 내는 소음도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는 것도 있고 이걸 이제 그래서 음양 무반향 타일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소음을 차단하고 우리를 잡으려면 막 음파로 막 쏘잖아요.
그 음파를 차단해요. 그다음에 이제 인원이 적어요. 자동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펀치는 어의 길이는 2차 대전까지 쓴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거기 미사일을 시켜댔어요. 잠수함에서 미사일은 두 가지. 잠대함 미사일, 잠수함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거. 잠대 지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지상에 있는 그 핵심 평양 뭐 주석궁을 공격하는 이런 것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 SLBM이라고 SLBM. 근데 일반 디젤 잠수함 세계 지금 한 387척이 있는데 오로지 이 잠수함만 SLBM을 6발을 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저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뭐 한일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일본은 저희 상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해군 역사의 잠수함의 대부라고 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대부 주셔가지고 얘기가 잘못하면 저 방송 못 나와요. 안 돼요? 레전드 하시죠. 큰형. 그냥 그 형님. 잠수함을 오래 탔다. 이 형님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얘기하고. 형님? 잠수함의 어떤 성능은 뭐 다 비밀이니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국민적인 열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가 올해 일본 방산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방산 전시회 간판이 없어요. 숨어서 하는 건가요? 거의 그러신 거 하더라고요. 그 옆에 가구 전시하는 그 행사만 크더라고요. 문화의 세인트 축소 지향의 일본인 그러잖아요. 예. 결국은 뭐냐면 일본 아직까지 전후 세대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반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뭐 군사 대국화를 전 국민들이 다 바라는 것 같지만 그거 외에 그거를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정치권에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 캐나다 잠수함에 잭팟이 터질 것 같으니까 한 캐나다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됐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캐나다의 방산 전시회도 한국에서 많이 참가하고 뭐 서로의 뭐 기술 이전이나 앞으로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 일의 대회였거든요. 일본은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일전이 벌어질 거는 이제 불어부터 뻔한데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는 몇 걸음 더 앞서서 캐나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네, 열정면에서 그렇게 앞서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일 잠수함을 전격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장단점 있을까요? 일본의 잠수함 정비 수준을 보면은 그 훈련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앞서 있고 일본의 잠수함 장점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거의 다 만든다는 거예요. 국산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만들었다. 우리는 3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차 대전 때 260여 척을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잠수함 건조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 실적이 있잖아요. 일본은 수출 실적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있고 장비가 들어있는 걸 압력선체를 수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HY 130강, 우리는 HY 100강을 사용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잠수함을 오랫동안 만들어보고 생산 라인을 잘 구축해 있어요. 가와사키와 미쓰비시라는 두 개 회사를 계속 유지해 왔어요. 인력, 시설, 기술을 다 유지해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아마 납기 있잖아요. 납기. 원래 이 방위산업 장비는 납기 성능 가격이에요. 그게. 거기서 납기를 잘 맞출 수 있다. 그런 면이 강점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들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우리 인주와 사유자께서 응원 많이 하면은 잘할 거고 그래서 오늘 방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캐나다에 이어서 폴란드도 얼마 전에 잠수함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 간 무기 거래에 있어서는 기술력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납기 성능 가격이 비슷할 때는 절충교역이라고 있어요. 절충교역. 우리 뭐 최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절충교역은 쉽게 얘기하면은 너 이만큼 사줄 터니 나한테는 뭐 줄래 이거예요. 과거에는 그 배를 파는 조선소
그다음에 조선소에 이하에 있는 그 회사들 이런 데가 이제 부품을 같이 공급하고 뭐 시설 투자해주고 교육훈련 시설 해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60조는 방대한 양이잖아요. 엄청 큰 그거가 충당이 안 돼요. 범부처 간이 협의해가지고 뭐 산업부, 과기부 다 나눠가지고 너희들은 뭐 공동 개발 뭐 할 거야, 뭐 IT 기술을 해줄 거야, 요즘 뭐 핫 이슈가 되는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공장 세워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캐나다는 잠수함 건조 공장을 세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캐나다 여기까지 정비를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정비 공장도 세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 그 입맛에 딱 들어맞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국방부, 뭐 방사청, 조선소 노력만 안 돼요. 그래서 범부처 간 협의해서 해야 되고 최근에 현대전 양상은 국가 총력전 양상 아닙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절충교육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2년도에 세 척을 인도네시아에 팔았어요, 잠수함을. 그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수출 금융 조건이었어요. 독일하고 팽팽하게 싸웠어요. 제가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마지막 해군 생활 3년을 독일에 있었어요. 그 조선소에, 경쟁 조선소에. 근데 그 전날까지 세일즈 매니저가 자기들이 퍼펙트하게 이긴다 이거예요. 자신 있었는데 다음날 뒤집어졌어요. 결국에는 이제 금융 조건 수출입은행에서 해주고 그게 정부가 해준 거예요. 그런 것들 일종의 절충 교육이에요. 왜냐하면은 동남아 국가는 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성공 케이스. 그 다음에 2016년도인가 태국에 경쟁을 했어요. 중국하고 최종적으로 했는데 태국의 잠수함 수출을 위해서 당시 대주선행이 10년 이상 노력을 했어요. 가서 보여주고 교육 훈련 시켜주고 가서 뭐 인적으로 네트워크 교류를 형성하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그랬어요. 야, 너희들 2척 사면 1척은 공짜로 줄게. 이것도 절충교육이에요. 아니 잠수함이 뭐 장난감이에요? 물량공세지 물량공세. 거기다가 원래 잠수함을 사면은 무기, 어뢰, 미사일 이런 것들은 외국의 기술이 좀 포함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팔 수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 거 다 줄게. 우리 거 다 줄게.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드러난 사실은 아닌데 비밀리에 했던 것이 뭐 고속 철도 사업을 하는데 도와줄게. 이런 것들이 작용돼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졌어요. 그때 우리는 방위산업에 비리가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곤혹을 치렀어요. 다 무지로 풀려났지만은 이렇게 해서 누구도 정부에서 개런티를 안 해준 거예요. 방위사업청에서도 안 해주고. 그때 당시 방위사업청 있었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 아주. 그래가지고 아니 사인만 좀 해줘라. 정부에서 해준다 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이거 하면 내가 잘못하면 불려가니까.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가지고 졌어요. 이 두 사례를 정확히 검토 분석해야 여기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요. 잠수함 소식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 핵잠수함 이야기입니다. 최근 뭐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자,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막 능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잠수함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핵잠수함 반드시 필요한데 해군이 너무 수상함만 좋아해요. 군함만. 뭐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해군 장군들 모이면은 종이 갖다 주면 바로 뭐 배적고 종이배 적고 있다고. 뭐 그런 농담도 있어요. 배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것이죠. 우리 잠수함 부대의 현실은 어떤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그 물속 깊은 곳에서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망을 하고 뭐 가축과 떨어져 있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람 목욕도 못 하잖아요. 수염은 덥석에 나와가지고. 특히 옛날 209 거 얼마나 그 영상 보셨죠? 209 영상을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평가가 이래요. 어떻게 이런 데서 근무를 하지? 정말 뭔가 짠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해군 출신이세요? 아니요, 육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근데 사람들 승조원들이 더 이상 못하고 전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 잠수함은 우리가 뭐 전략 무기라고 표현하지만 군함은 전략 무기 표현 안 하잖아요. 전략 무기를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왜 이 부대가 어떻게 수상보다는 뭐 진급이나 인사 근무 여건들에서 오히려 그 낮으면 안 된다. 핵잠수함 해주면 되나요? 핵잠수함 해야죠. 네, 네, 이상입니다. 예. 핵잠수함 우리가 뭐 안 만드는 거냐 못 만드는 거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정말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글쎄 뭐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네. 하시죠. 핵잠을 얘기하려면
항공모함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항공모함을 전력화하는 데 있어서는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전력이 잠수함이고 그 잠수함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바로 핵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 도입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이어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 전 항공모함 도입 찬성론자인데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논거를 듣다가 제가 좀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그분들이 항공모함을 생각하시는 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 시절에 쓰던 항공모함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이 무기체계라는 것은요, 방어 무기체계나 공격 무기체계가 결국은 창과 방패의 대결인 마냥 방패가 발달하면요 또 공격 무기인 또 창이 발달하고요, 또 반대로 창이 발달하면 방패가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2차 세계대전 벌써 반세기 이전에 사용되던 그러한 항공모함을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핵잠수함에 대한 추진은 아마 현 정부 임기 내에 핵잠수함 추진에 있어서의 미국과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해군 생활하면서 32년 중에 22년을 잠수함 일을 했어요. 잠수함 타고 방위사업청에 잠수함 사업도 하고 이래 했는데, 전역하고도 지금 11년째인데 아직도 핵잠수함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기분 좋은 사실은 두 분 육군 출신이잖아요. 육군입니다. 육군 출신이 이렇게 가져야 한다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그동안 역할을 많이 했구나. 사실 우리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하고 성능이 너무너무 차이 나요. 핵잠수함은 진짜 잠수함 그래요. 2차 대전 말에 태평양 전쟁하고 대서양 전쟁에서 잠수함 승무원 5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충전으로 올라오면은 항공모함에서 오는 와서 공격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제 잠수함 물 위에 안 올라오고 물 속에 계속 다니는 잠수함 좀 만들어줘.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항공모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잠수함이에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서 어리 미사일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74% 이상이 핵 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특히 이 여론이 급진하게 이렇게 발전된 이유는 북한이 2016년 8월 24일 날 SLBM을 발사해서 500km에 성공했어요. 날렸어요. 그 뒤로부터 미국에서 아차 뜨거워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항공모함 전단 3개를 투입해가지고 북한을 폭격하겠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국민들도 우리도 핵잠수함 가져야 된다. 왜냐? 현존하는 그 전술이 핵잠수함,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핵잠수함을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 이게 가장 뛰어난 전술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속에서 계속 따라다녀야 된다. 추적 감시해야 된다. 이게 이 전술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 귀에는 들려요.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 잠수함이 서로 술래잡기 하고 있어요. 물속에서. 왜냐? 핵무기를 실은 핵무기 기지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인공위성으로. 그러나 여차하면은 상대를 공격하거든. 근데 그것이 두려우니까 북한도 마찬가지. 그것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거 미국의 엄청난 위성 자산이 우리를 보고 있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같이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자. 이게 SLBM 잠수함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추적 감시하려면 우리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디젤 잠수함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물속에서 계속 따라다니고 걸리면 들키면 도망가야 돼. 또 디젤 잠수함 하루에 2번씩 3번씩 올라와가지고 충전을 해야 돼요. 스노클 마스터 올리고 그때 들켜요. 그리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근데 몇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죠.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명품 잠수함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지금 우리 원자로 발전소가 24개 5개 돼요. 근데 여기 같이 원자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잠수함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우리 2개는 오케이. 그런데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가 우라늄이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를 만드는 연료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NPT, IAEA, 그다음에 NSC,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 그래서 이 우라늄을 공급하는 공급국이 있어요. 그거를 미국이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거 핵무기 만들면 안 돼. 그래서 핵 확산 억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라늄 농축도 못해요. 시설이 없어요. 그다음에 재처리도 못해요. 그래서 다 사와야 돼. 그런데 IAEA하고 공급국하고 수급국하고 삼각형으로 다 해가지고 감시를 한다고. 미국에서 사오는 우라늄, 러시아에 사오는 우라늄, 그다음에 프랑스에 사오는 우라늄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오는 우라늄을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하려면 미국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한국은 미국도 알아요.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알아요.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든다.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우리는 오로지 북한의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만들겠다. 이런 게 의도가 다 전달이 됐어요. 지금은 우리 능력도 있고 그 가장 어려운 핵 연료 우라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급하느냐, 이거는 지금 협상 단계에 있는데 반대를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저희가 첫 화에서는 K9 자주포, K2 전차 등 그 지상전의 최강자를 다뤘고요. 지난 시간에는 해상전의 핵심인 K 잠수함을 다뤘죠. 오늘은 항공전입니다. 날아오른 K 전투기. 항공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 또 경남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출 전략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폴란드 수출 삼총사의 하나죠. 이 FA50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달에 그 폴란드로 나가는 FA50 1호기 출고식이 열렸죠. 지난 6월 7일 출고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그때 양국 국방장관님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저희 협력업체 현재 한국에서 훈련 중인 조종사와 정비사를 모시고 무사히 완료를 했고요. 출고식을 보면서 첫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감개무량을 했고, 또 특히 그 출고식 때 퍼포먼스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명하는 장면이 잠시 나왔었습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이 FA50 경공격기가 어떤 항공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FA50 경공격기는 마하 1.5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 본능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T50 개발할 당시에는 공격기와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공격기의 마이너스 버전이 T50 훈련기라고 보시면 그게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A50 전투기는 이른바 파이팅 이글, 이제 싸우는 독수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전투기인데요. 이 FA50 전투기에는 또 최근에 이 디지털화가 강점이 돼서 그 링크 16을 또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로 수출되는 기종은 조금 더 네. 다르다고요? 뭐 개필러 기종은 우리 공군이 운영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폴란드에 통신 장비가 들어가겠죠. PLM 같은 경우는 공중 구비 장치가 추가되고요. 타겟팅 포드라 해가지고 지상을 조절하는 하체부에 조준 장치가 하나 더 부착이 되고 A사의 레이더가 지금 장착이 또 됩니다. 무장도 보면은 뭐 사이드 와인더의 최신 무장인 뭐 AIM-9X 그리고 각종 공대지 무장을 할 수 있게 성능 개량되는 기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중 구비 장치 이런 걸 지금 부착해서 지금 이제 테스트 중에 있죠. 그 FA50이 T50의 개량형이라고 하셨는데 형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장님? 형상은 동일합니다. 플랫폼이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실제로 T50 버전은 순수 훈련기입니다. FA50은 전투기의 반열에 지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공격기라는 부분보다는 전투기 표현이 있어 옳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라는 경공기 아니 전투기죠. 전투기입니다, 네, 전투기. 그렇죠. 경공격기 아닙니다. 네네. 그럼 FA50의 전투기 역할을 할 만한 어떤 그 뭐 레이더 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전투기와 경공격기의 어떤 차이점은 사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보통 A가 사실 붙으면 어택이라고 해서
이게 보통 공격기라고 부르고요. 저희는 FA501에서 파이터 앤 이제 어태커 이렇게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FA를 떼고 F라고 불러도 됩니다. 저희가 개발할 때 단계부터 F-16을 기본 모델로 했습니다. 이미 전투 본능을 다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대공 무장 그리고 공대지 무장이 거의 그 F-16과 유사하게 지금 달려 있고요. 장비들도 거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F-50 그 모형이 있는데 보니까 조종석이 2개입니다. 복잡이네요. 각각의 임무가 어떻게 됩니까, 조종사들의? 최근에 영화의 그 탑건 매버릭을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뒤에서 레이저를 갖다 조정을 하고 전방에서 무장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Yeah, man, splash one. Here comes another one. 저희 F-용도 동일하게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런 무장도 거의 동일하게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임무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임무를 전방석에 학생을 태우고 후방석에 교관을 태우면 훈련 임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전투도 되고 이제 훈련도 되는 그런 멀티롤 항공기고요. 최신의 어떤 항공 전자 장비가 달려 있고 모드별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의 조종사의 워크로드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후방석 그 형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방석에서 모든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훈련 임무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F-50을 그 몰고 나갔을 때 한 명이 몰고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좌석을 하나만 이렇게 1인승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그를 단자형으로 만들 경우에 또 개발비가 드는 아, 더 비싸요. 더 비싸나요? 네, 더 비싸죠. 싼 게 아니라 조종력이 네. 더 작은데도. 네, 그러니까 조종석을 하나 만들면 가격 더 저렴하지 아닙니다. 원래 기본 설계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요. 아하.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요. 네. 단자 어떤 전투기 시장이 한 600대에서 한 700대 정도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단자형 버전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자기로 만들면 자리가 하나 빠지잖아요. 그냥 또 뭔가를 또 추가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저도 뭐 항상 단자기가 빨리 나오길 바랬는데 오늘도 처음 들었습니다. 예, 언제 개발 완료되죠? 개발 완료는 한 네. 3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금방 되네요. 네. 아까 뺀 부분만큼 가격이 사실 절감됩니다. 예. 대신에 그 개발비를 이제 팔 때마다 조금씩 얹으니까 조금씩은 올라가겠죠. 네, 더 비싸죠. 싼 게 아니라 조종력이 네. 더 작은데도. 네. 그 뒤에 연료를 조금 더 채우는 개조를 하면 약 한 20% 정도의 더 항속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세계 최강 넘버원 전투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폴란드 버전에서는 그 완성체가 보여질 거고요. 공중급유 기능 그리고 확장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장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게 폴란드 수출 관련 소식을 이렇게 전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럼 FA-50을 보내는데 어떻게 운반하나요? 배로 운반하나요? 아니면은 직접 몰고 가서 전달해 주나요? 이런 게 참 많이 달렸어요. 어떻게 네. 합니까? 자동차로 보면 탁송 서비스가 있죠. 실제로 날아서 인도하는 인도 방법이 있습니다. 분해를 해서 화물기나 화물선에 실어서 현지에서 다시 재조립한 다음에 납품하는 방식도 있고 한국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F-15나 F-35는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KF-21도 공중급유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FA-50의 공중급유 기능이 완성이 되면 중간에 기착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FA-50을 구매할 생각은 없었다고도 하던데 네.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뭐 그냥 우크라이나에 지금 미국 29 전투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보내주면 전력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가장 빨리 이제 전투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카에서 이제 되니까 이제 그 현지 폴란드에서 현지 시사단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결국 그래서 납기 맞출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 7일에 이제 1호기가 됐고 이제 1호기가 이제 폴란드에 도착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 29 전투기를 지원할 겁니다. FA-50이 그동안에는 뭐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로 주로 수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처음으로 유럽 하늘을 뚫은 겁니다. 이런 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나요? 이때 안제이 두다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Na przyszłość koprodukcja tych czołgów była realizowana w naszym kraju, żebyśmy tutaj mogli je razem na naszym terytorium wytwarzać i
oferować je także do innych państw, również w ramach Sojuszu Północnoatlantyckiego. 즉 유럽의 어떤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된다. 특히 폴란드에는 M346 나토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인 이태리 항공기 16대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 기종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FA50의 성능이 인정받은 것이고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또는 확대하는 그런 관문을 이미 뚫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FA50 전투기 외에도 경쟁 기종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오늘날 현대 항공기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항공기 선진 국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FA50 전투기의 유럽 진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의미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FA50은 또 말레이시아와 18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18대 계약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FA50이 전 세계를 누빌 날도 머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출했던 실적의 거의 절반을 1년도 안 된 기간에서 달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FA50이 가성비 측면이나 운영 유지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저희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F-16에 대비해서 기동 성능으로 봤을 때 약 한 80에서 85% 정도, 가격을 따지면 약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FA50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운영 유지비 측면이 좀 큰데요. 자동차 운영하시면서 많은 운영 유지비가 기름값 아닙니까? F-16과 동일한 임무를 했을 때 사용한 기름이 F-16 대비 절반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운영 유지비가 엄청 세이브되는 아주 효율적인 전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T-52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렇게 훈련기를 왜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 훈련을 하는 건데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훈련기 시장에서는 좀 약간 열세 쪽이었지만 지금은 전투기 시장에서는 이제 길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선택이 우리나라가 처음에 진짜 훈련기용만 고집했으면은 지금 이제 K 방산에 폴란드 이제 대규모 수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로켓 마틴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전투기지만 그래도 고성능의 훈련기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 지금의 K 방산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자동차도 가장 최근에 출시된 자동차를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투기는 후속 개량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개량이 이어지지만 벌써 50년이나 다 된 F-16과 그리고 F-50 전투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런 것은 조금 뭐랄까, 한번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는 아마 끝이 나지 않는 이슈가 되고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F-50 전투기도 F-16 못지않게 훌륭한 전투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에 댓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대됩니다. F-16이 꾸준한 성능 개량을 해서 진화적으로 개발됐던 그런 전체를 밟아서 똑같은 DNA, 전투의 DNA뿐만 아니라 판매의 DNA도 같이 물려받아서 저희 FA50도 진화적인 개발, 또 그런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꾸준한 성능 개량을 통해서 저희들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항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히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도 있고 이제 곧 다가오는 이집트의 시장이 있는데, 이집트 시장은 약 36대 정도가 지금 요구도가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아마 더 물량이 나올 거로 보집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는 시장이 이제 저희 미국 사업을 보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미국 사업이 가장 크고, 실제 미국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약 2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공군 전술훈련기 또 이제 한 200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해군 전술훈련기도 한 100대에서 이렇게 전후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500대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수출 소식도 그럼 곧 들려오는 건가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차세대 훈련기 T7의 레드호크가 생각보다 잘 개발이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비행상 오류도 발생하고, 특히 조종사 이제 사출 장치가 그 조종사 사출하면서 그 파편에 부딪힐 우려가 좀 있어서 좀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카이에서 빨리 미국 사업을 좀 기다리지 말고 해야 돼요.
저 경쟁사에서 이미 완벽하게 만들면 못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FA50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납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T7A가 지금 개발이 거의 이제 2년 또는 3년이 지연된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첫 번째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이 먼저 돼야지 다른 사업도 연동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다. FA50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게 보잉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만들기 시작한 지도 그렇고 또 독보적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러한 경공격기 기체의 이제 윙록이라든가 사출 자석 문제를 그걸 개선을 못 한다라는 게 아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고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히드 마틴과 우리 카이의 이제 공동 컨소시엄으로 내년도 발주될 미 해군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는 저 또한 굉장히 밝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그 보잉이 제안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행 어떤 시험을 단축할 수 있고 생산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검증 없이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비행 시험을 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가 되고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실제로 막 운영해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시뮬레이션만 해서 되는 줄 알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줄여 나가려고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시뮬레이션이니까 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행시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FA50이 이 전 세계를 누빌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FA50 출고식에 왔던 폴란드의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또 오셔서 KF-21 현장을 둘러보고 가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KF-21 공동 개발 같이 하면 어떻냐는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확하게 그런 워딩을 하신 적은 없고요. 출고식 할 때 뒤에 1호기가 있었고요. 야외에 세 대가 더 이렇게 주기가 돼 있고 그 뒤에 KF-21이 주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로 저희가 많은 내방객들, 고객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때 KF-21을 보신 분은 흥미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이렇게 예쁘고 그리고 그 지금 사랑스럽고 그리고 전투 본능이 그대로 살아 있고 또 지금 그 비행시험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례없는 지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내년에 이제 양산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그렇게 보면 FA50을 기존에 사용하는 고객들도 이제 당연히 관심을 가져서 이제 KF-21까지 이제 확장되는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국산 전투기 KF-21 개발과 비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공군 제52 시험평가전대 제281 시험비행대대에서 비행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KF-21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전승현 소령입니다. 한국항공 KFX 체계종합팀장을 맡고 있는 홍주환 팀장입니다. 저는 KF-21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체계 통합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KF-21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소령님은 제복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혹시 뭐 비행을 하다 오신 건가요? 오늘은 안 했고 제가 엊그제까지도 초음속 테스트도 하고 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KF-21 첫 국산 전투기인데 그 첫 시험 비행의 역사적인 순간부터 뒤집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한 1년 전 된 것 같은데
연극 그 판버러 에어쇼의 행사 기간에 KF-21이 첫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 KF-21이 첫 비행한 거를 영상을 이제 그때 틀었죠. 틀었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이 언제 이런 전투기를 개발했나 많이 놀라는 모습 보고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 지금 우리가 뭐 표현이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애국심이 가슴에 차오더라고요. 이만큼 발전했구나. 그것을 이제 외국에서 좀 느꼈습니다. KF-21 기종이 처음 이제 하늘을 날게 된 장면을 저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당시 그때는 이제 초음속으로 비행하지는 않았고요. 한 400km 정도의 그 경비행기의 속도로 이제 비행을 했죠. 그날의 어떤 정말 가슴 뛰는 그런 감동이 아직도 느껴질 정도인데 특히나 이런 KF-21 시험 비행 조종사분이 또 옆자리에 계신데 저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공군 내 조종사분들 중에서도 이런 시험 비행을 하시는 조종사분들은 이른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죠. 예. 그 전소령님은 말씀하신 CJ 4호기의 테스트 파일럿이셨잖아요. 그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할 때는 훈련한 대로 그냥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수행을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부터 잠깐이지만 매체에서도 제 얼굴도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엄청난 일에 팀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소감들을 좀 격이 있는 토크쇼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딱 그 기회가 돼서 여기서 또 KF-21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때 시험 비행 하실 때가 긴장이 됐나요? 오늘 방송이 더 긴장되시나요? 네, 오늘 방송이 지금도 계속 긴장이 되고 시험 비행은 훈련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 자체는 뭐 긴장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막 긴장이 되고 떨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면 뭐 추락에 대한 부담이나 NG에 대한 부담 없으시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비행을 지금까지 한 250여 차례 했고 또 앞으로도 한 2,000번 정도 더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험 비행을 통해서 점검을 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그 전투기로서 대한민국에 배치를 받아서 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 수행을 위한 영역, 능력을 확장해가는 시험을 계속하고 그리고 같이 개발되고 있는 항전 장비들, A사일 레이더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무기체계, 무장 이런 것들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KF-21 같은 경우는 지금 CJ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시험 비행이 끝났고 뭐 초음속 비행, 야간 비행, 무장 발사 비행까지 다 이제 체계 개발이 착착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개발자로서도 굉장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항공 개발에 앞서 나가고 있다는 미국조차도 개발 일정 지연이 일상적으로 지금 일어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개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이 최초에 계획했던 개발 일정에 맞게끔 해낼 수 있었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 역량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KT1, T50 시리즈, T50 시리즈가 이제 T50부터 TA50, 뭐 T50B, FA50 쭉 있는데요. 그런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체득한 개발 경험, 기술 노하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성도 높아지고 개발 능력의 성숙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인프라 측면에서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디지털 트윈, 저희가 이제 도면 같은 경우도 3D 도면입니다. 3D 마크업을 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어떤 설계 오류로 인한 로스를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발 기법을 설계뿐만 아니라 해석 기법까지 다 적용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선진 항공사, 어느 항공사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기술력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비는 잘 개발됐지만 지상 시험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좀 사전에 좀 캐치하기 위해서 그 리그 시험이라는 장비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계통별로 항공기에 장착됐을 때와 동일하게 모사를 해서 장착되기 이전에 그 장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들 미리 좀 발견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좀 줄일 수 있었고요. 비행시험 환경 구축도 저희가 지금 KF-21에서는 좀 최첨단, 최신식의 그 MCR이라고 하는 임무 통제실, 조종사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조종하시는 분들이 비행 올라가서 사실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걸 저희 한 20-30명 되는 전문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조종사와 소통하고 조언하면서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최신 MCR을 구축해서 비행 효율을 상당히 좀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KF-21 직접 이렇게 조종을 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를 F-35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어땠습니까? F-35에 적용된 많은 기술들이 똑같이 적용이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래스 칵핏이라고 해서 큰 MFD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조종사 이런 생명 지원 계통 같은 것들도 다 잘 돼 있어서 KF-21은 딱 타면은 정말로 안 믿깁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 칵핏 이런 것이 이제 개발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잘 되는구나. 깔끔하고 제가 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멋집니다. 멋지고 그렇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F-35 탈래, KF 탈래 뭐 선택하시겠어요? 아, 당연히 KF-21을 탑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네, 이 KF-21 지난 1월에는 또 초음속 비행에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을 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전투기가 설계가 완벽했다. 왜냐하면 충격파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뒤틀리거나 하면 비행에 좀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카이의 설계 능력이 정말 세계 수준까지 최고로 올라왔다. KF-X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은 처음 논의가 된 게 199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게 2001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선언을 하시면서 KF-X 사업을 착수하게 됐는데 정말 22년 만에 기술 개발의 쾌거를 얻어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첨단 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이자 중요한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이제 양산을 눈앞에 둔 건데 개발 과정 속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엔지니어한테는 적기에 주어진 일정 안에 사실은 이 항공기를 개발해야 되는 게 가장 주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최초 비행을 수행하기 전의 일인데요. 이륙하기 전에 이 항공기의 성능이 이륙할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를 이제 저속부터 해가지고 중속, 고속으로 이제 활주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활주 시험을 할 때는 사실 비행할 때 항공기가 동일한 모든 장비들이 다 이제 구비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조종사가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는 조종사 사출 장치에 들어가는 로켓모터의 일부인 폭발물 카트리지. 그게 이제 저희가 준비가 돼야지 활주 시험을 하고 최초 비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폭발물 카트리지다 보니까 일반 화물로 운송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품목이어서 이제 전세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들여오려고 러시아를 경유한 한 8개국을 거쳐 들어오게끔 준비를 딱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러시아 하늘길이 이제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급히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경로를 찾아서 13개국 정도로 이제 우회하는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모든 국가들이 다 영공 통과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가가 이제 불어 통보를 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일정을 수정을 하고 3차로 저희가 이제 또 한 15개국 정도의 운송 경로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출발하기 하루 전에 중국에서 또 영공 통과가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해서 저희가 마음이 많이 조급해졌습니다. 이제 지상활주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는 더 우회하지만 많은 국가를 거치게 되는 19개국을 이제 경유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운송 경로를 정해서 영공 통과 시청을 했는데 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한 개국에서 이제 그 승인이 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기 출발하기 한 30분 전에 마지막 한 개 국가가 이제 승인을 해주면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그 일정에 맞춰서 그 폭발물 카트리지가 들어왔고 지상활주 시험을 할 수 있게 됐고 최초 비행을 예정된 7월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종우 위원님은 저희 밀톡 1화에서 핵심 기술 거부 사례를 KF-21 편에서 전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죠? 제가 그런 말 했나요? 핵심 기술 거부 사례는 오늘 이 시간에 말하기는 좀 길 것 같아서 나중에 KF-21 때 했습니다. 예. 불편한 진실일 수는 있겠는데 거부는 아니고 미국 정부의 승인이 안 난 겁니다. 4대 핵심 기술, A사 레이더부터 해가지고 RF 제모 장치, IRST부터 EOTGP까지 좀 복잡한 용어이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FX 사업을 통해서 4대 핵심 기술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받는 걸로 절충격이 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우리 국민들은 마치 이제 미국에서 4대 신기술을 줄 걸로 뭐 보도가 그렇게 되니까 인식한 거예요. 어떻게 자동차 매트 샀다고 설계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미국 정부에서 승인이 안 됐다. 결론 났다. 미국이 뭐 거부가 아니라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였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미국에서 핵심 기술을 받지 못한 게 국산화를 앞당긴 계기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컨디션들, 그러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계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종의 뭐 엠바고 또는 컨피던셜이라고 하는 약간 좀 어떤 보안의 수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께는 이런 게 다 공개되지 않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위 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주국방이죠. 근데 이 자주국방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국산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투기를 국산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도 진취적이면서 혁신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KF-X 사업이 굉장히 우리가 순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거는 정말 기적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주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아까 국산화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했잖아요. 그럼 100% 국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산화는 저희가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기체라든지 생산 기술은 뭐 100% 국산화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라든지 주요 장비들은 사실 이제 국내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고 정부든 업체든 투자를 해서 국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일단 일부 국산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 이제 항공기를 만들고 그 항공기에 대한 구조 부분이라든지 생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거의 100%에 가깝게 국산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 지원해 주시고 다 같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처음 비상에는 성공을 했지만 앞으로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지금 남아 있는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고난이도 시험이 초음속 비행이라든지 무장 분리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 잘 완료가 됐습니다. 고바등각 시험이라든지 공중급 이호 시험, 그다음 무장 발사 시험 같은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안전하게 지금 잘 수행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저희 KF-21은 항공기 성능뿐만 아니라 비행 안전성을 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9년도에 제정된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가망 인증을 지금 획득을 진행하고 있고요. F-35라든지 최신의 전투기가 적용하고 있는 동일한 아주 엄격한 비행안전 기준에 맞게끔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엄격한 비행안전 심사가 끝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26년에 가망 인증을 획득하게 되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항공기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비행 안정성까지 확보된 인정받은 그런 항공기를 이제 공군에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항공기 특히 전투기의 가망 인증이 중요한 것은 뭐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 가망 인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향후 KF-21이 공군에 전력화된 이후에 또 세계 시장, 세계의 방산 시장에 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이 가망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FA50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FA50 항공기도 가망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요즘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망 인증을 받지 않고는 사실은 수출의 문이 열리기가 쉽지 않고요. 쉽지 않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KF-21도 가장 최신의 엄격한 기준의 가망 인증 기준을 지금 통과할 걸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KF-21 하면 또 이 전투기의 눈이라고 하는 A사 레이더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신종우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요. 정말 그 꿈의 레이더라고 표현을 하죠. 그 A사 레이더 없이는 이제 우리가 4세대, 5세대 전투기라는 게 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A사 레이더 자체를 처음으로 이제 전투기에 탑재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궁금합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처음 탑재한 나라? 내가 안 해. 내가 안 해. 조선사 어디 아십니까? 미국이 아니니까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 교수님 어디십니까? 예. 어느 나라입니까? 예. 계속 하시죠. 제가 이래서 밀떡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 네, 예, 오늘 자신감 좀 네네. 높였는데 일본입니다.
A사 레이더를 처음으로 전투기에 탑재한 게 일본의 F2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리면 컷 편집해주세요. 정말 이게 꿈의 레이더예요. 상당히 기술이 어려운데 이번에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 유럽에 있는 업체와 고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이런 꿈의 레이더를 우리가 지금 유럽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레이더를.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첨단 핵심 기술도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소령님 나오셨으니까 이 A사 레이더가 있으면 기존에 있던 기계식 레이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기계식과 A사 레이더를 비교하자면 치트키 같은 겁니다. 예전에 크래프트 게임하면 여기 맵이 있고 이런데 기계식은 점점 이렇게 자기가 맵을 헤쳐나가면서 하는 거고 A사가 있으면 치트키로 딱 켜놓고 다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 어디에 있고 어디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빨리 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결부되는 게 저희 조종사들끼리는 이게 팔이 긴 놈이 이긴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사거리의 문제인데 무장이 있어도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으면 이 무장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적은 누가 자기를 잡았고 어떤 미술이 나를 나와서 내가 왜 요격되는지 모른 채로 공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최신의 전투기들은 다 A사 레이더를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험 비행 중에서 또 A사 레이더 발사 시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소령님 하셨나요? 네, A사 레이더 마찬가지로 이게 체계 개발 기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때 테스트를 같이 했는데 이제 A사 레이더의 장점이 많은 항공기들이 내 화면에 내가 시연이 돼서 공중 상황 판단 능력을 엄청나게 높여준다는 건데 그때 테스트할 때 뭐 정확한 대수는 또 비밀이지만 민항기부터 주변에 훈련하는 전투기들이 다 화면에 딱 잘 나오고 저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저도 기계식만 운영했기 때문에 레인지를 뭐 예를 들면 뭐 2까지만 제가 썼었는데 익숙하게 2까지 쓰고 보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4, 8은 해놔야지 이게 능력이 그만큼 확장됐고 이제 공대0, 공대지 무장과 통합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투기로서는 전술적 우위를 훨씬 이렇게 높게 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대방은 모릅니다. 적이 A사 기계식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A사 레이더를 만나면 어떤 적이 날 잡았고 어디서 미슬이 날라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KF-21에 이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는 거죠? 국산이 장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지금 개발된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지난 3월에 레이더 기본 성능 시험을 다 마쳤고요, 성공적으로. 이제 후속 시험 평가 기간 동안 그 레이더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고 나중에는 이제 레이더와 무장 통합 시험까지도 다 마칠 예정입니다. 폴란드로 수출되는 이 FA-50 경공격기는 그런데 국산이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사의 A사 레이더가 달린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그러니까 좀 아쉽게도 미국의 이제 팬텀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제 A사 레이더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A사 레이더는 우리가 좀 소재는 아직까지 첨단도로 설계는 잘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소프트웨어가 아주 완벽하게 개발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좀 생겼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미국제 무장을 좀 쓰잖아요. 그럼 또 미국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레이시아나 폴란드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탑재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뭐 업계에서는 뭐 각국에서 요청을 했다고는 한 얘기도 있는데 뭐 아무쪼록 뭐 이제 뭐 수출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F-150 레이더도 이제 성능 개량이 될 거예요. F-150 전투기도 우리나라에서 방산기업들이 성능 개량을 오래전부터 지금 연구하고 왔어요. A사 레이더를 뭐 탑재할 거지만 뭐 국방 예산이 좀 허락된다면 지금 뭐 우리가 KF-21 A사 레이더를 국산화하고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이제 F-150 전투기도 A사 레이더를 해서 좀 더 전투기를 좀 더 공격적이고 이제 뭐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좀 올렸으면 합니다. 자,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수출 시장에서는 4.5세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4.5세대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들이 또 합작으로 또 지금 공동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또 추진하고 있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제 막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 6세대 전투기가 그러면 5세대 전투기와 또 6세대 전투기는 무슨 차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첨단의 스텔스 기능과 그다음에 항공기 엔진 기술에 있어서의 이런 기동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6세대 전투기는 우리가 멈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이제는 단자형의 이제 전투기를 운영하는 그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이제는 슈퍼컴퓨터가 탑재가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무무인 복합 체계의 전투기로 진화해 나갈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투기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카이에서는 그럼 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아니면 6세대까지 이렇게 혹시 전략이 있으신가요? KF-21은 사실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형상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KF-21의 확장성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확보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확보를 하기 위한 지금 노력을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6세대 전투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뭐 기술 시증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병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5세대를 포기하고 6세대로 넘어갑니다. 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5세대를 안 만들고 이제 6세대로 해가지고 템페스트라는 이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죠. 뭐 전투기 성능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기본입니다. 무인 전투기가 같이 작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한항공에서 가오리라는 무인 전투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레이더 반선민제 이런 것들은 다 보완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이제 가오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좀 많이 이뤘다. 이제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AI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돼야지 6세 전출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늦었지만 이 부분도 그 카이에서 같이 준비를 해서 이상부터 하실 거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신다고 합니다. 예. 네. 특징 중에 하나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죠. 근데 하지만 시스템의 이러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